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사회 구성원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은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친구로 인간의 곁에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운 뒤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건강과 자신감 향상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라고 좀 변제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서 유익한 점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가장 높게 나온 게, 저희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게 책임감이 늘었다. 그리고 외로움이 해소되었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제 대화가 많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기존의 반려동물과 함께 있어서의 인간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개입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이제 개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울감이 심하셔가지고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데 개도 집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방문 상담도 저희가 하는데 개를 위해서라도 산책을 좀 해라. 이분이 개를 위해서 매일 10분씩 산책을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도 햇볕을 쬐면서 되게 우울감도 많이 감소가 됐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취약계층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들은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내는 행복이와 함께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지만 그에게 행복이의 양육비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료하고 목욕비 이거 쓰는 재료하고 이런 샴푸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얘네들 치약 보통 한 20만 원 잡으면 돼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얘네들한테 나가는 돈은 커요. 그런 저기는 큰 마음 먹기 전에는 힘들다고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간 지출하는 비용은 전국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조사 응답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려견이 평균 13만 8,437원, 반려묘는 12만 4,34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월 가구 소득이 적다 보니 반려동물 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 감축, 신용카드와 대출을 사용한 데 이어 생활비를 줄여 양육비를 해결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나 이런 걸로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퇴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입원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반려동물이 집에 그냥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누군가 가서 돌봐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구청 직원들이 동물이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워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해줄 수는 없으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아시고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이번 30일이 끝나면 서비스가 끝나요. 그럼 이제 이 개는 방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취약계층은 관계망이 적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반려인이 아플 경우 그의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에게서 삶의 활력과 희망,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감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마음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의 열악, 비위생, 소음 등으로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 지역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식 부족과 심리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나아가 애니멀 호더와 같은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유대 관계 없이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는 실상 동물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정확한 그 진단과 원인은 세계적으로 아직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치가 된 견해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봐야 된다. 그 기존의 저장강법과는 다른 특별한 정신질환이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애니멀 호더는 다른 그 동물 문제나 이 사람 복지, 사례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수천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도 안 돼 있고 실태 조사도 안 돼 있고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멀 호더는 현재로서는 지금 자치구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뭐 집안의 정리를 도와준다거나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물의 그런 사육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기관, 동물복지기관이 사람, 동물 모두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서 다시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순간순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확실히 그 뒤로는 같은 문제를 좀 덜 반복하게 되겠죠. 애니멀 호더와 취약계층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그들의 반려동물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심리적 유대관계까지 맺고 있는데요.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우리 동생 의료 나눔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88%로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유대관계 결속력은 매우 높았습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행동,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료값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걸어가면서 그 차비를 아껴서 뭐 반려동물 사료를 산다 이러실 정도로 문제는 아플 때 병원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고립되어 있는 취약계층, 그들의 곁에서 가족이 되어준 반려동물. 이들이 함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보다 먼저 정착된 해외에서는 이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사료와 간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복지를 위한 공공동물병원과 이동식 의료버스 운영, 그 밖에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동물보호부서가 신설되었는데요. 이후 동물복지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물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 동물복지 서비스는요, 사실 2019년에 시민분들의 그 제안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화가 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물 의료 서비스를 이제 지원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의료뿐만이 아니라 위탁,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까지 지금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동생 동물병원입니다. 이곳은 마포 지역 복지기관들과 함께 마포 지역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동물 의료와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함께 취약계층과 그들의 반려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주민이거나 애니멀 호더의 위험이 계신 분들도 아니면 지금 현재 애니멀 호더인 분들도 대상이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우리 동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병원을 개원하면서 내 반려동물만 아니라 지역사회 반려동물 그리고 길고양이 유기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취약계층 의료나눔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취약계층 주민의 인터뷰도 하고 조그만 연구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했었는데요. 의료 지원을 받은 분들의 이제 후속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때 이제 동물 의료를 지원해 드렸지만 정작 사람이 아파서 잘 돌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동물 의료만 지원해서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에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지역 기관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시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의료적으로는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던가 중성화 수술을 위한 검진 그리고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도 빼놓을 수 없고요. 돌보기 위한 돌봄 교육이라던가 패티켓 등의 돌봄 교육 등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양육 방법을 몰라 힘들었던 취약계층은 그들의 반려동물과 돌봄 교육을 통해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쌓고 경제적인 이유로 미루어왔던 의료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와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불임 수술을 받았어요. 한 번 했는데 2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는 나한테는 큰 저기가 된 거죠. 아토가 암컷인데 중성화 수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키우는 비용보다 그 의료비 쪽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알게 되자마자 상당히 빨리 신청을 하게 됐고 우선 기본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을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좀 교육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올해는 100명의 지원자를 만나는 것이 목표였어요. 지금 많이들 지원하시고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중성화 수술은 안타깝게도 편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특히 이번 신청자분들 중에는요. 돌봄이나 행동교육 관련해서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더 잘 지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접종이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보호자님들이 대부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접종을 공짜로 해줄 수 없는지 문의를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동물복지과와 우리 동생은 서울에 사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동물 의료를 지원하고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복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두를 위한 복지, 더불어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과 그들의 반려동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사람 복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반려인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면 그들의 반려동물 역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동물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민과 반려동물이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동물 복지는 사람 복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